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번씩은 다 이제 수업을 들어가지고 뭐 과목의 특성 같은 거 다 이제 이렇게 파악이 됐을 거라고 보고요. 적응이 빨리 되실 거라 믿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문서의 그 종류하고 성립과 그 효력 발생까지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교재로는 이제 44페이지, 44 거기까지 얘기가 됐죠. 그럼 오늘서부터는 그 제6절에 보시면 이제 한 번 기출된 적이 있어요. 그 문서 작성의 일반사항 그래가지고 한 번 시험 나온 적이 있었는데 내용이 어렵거나 그렇진 않아요. 간단히 내용 볼 수 있죠. 1번에 보시면 문서에 대한 전자적 처리 그래서 이제 그 말은 이제 전자문서가 주가 되는 거다 그 뜻이에요. 전자문서가 주가 된다. 거기 보시면 이제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문서의 기한부터 굉장히 길죠. 문서의 기한 등 두 번째 줄 가운데 모든 처리 절차가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돼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겠지만 그 이제 전자문서 시스템이라든가 또 업무 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전자로 처리된다 그 얘기고 2번 대목차 뭐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다. 뭐 나머지 내용 보세요. 1번 첫 번째 어문 규범을 준수한다. 뭐 쉬운 영어를 사용하라 그런 등의 내용이 있어요. 여기는 한번 시간 될 때 한번 쭉 훑어보는 걸로 정리가 되면 될 겁니다. 그 다음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걸 갖고 출제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처럼 보이니까 참고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세요. 49쪽에 가시면 7절 보이죠? 7절. 7절에서 문서 작성 기준. 방금 전에 그 출제했다고 했는데 그 45쪽에 있는 거 제6절에서는 뭐가 출제했냐면 1번 그거예요. 전자적 처리하고 그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다. 그거. 뭐 1번 어문 규범 준수한다. 쉬운 용어를 사용하라. 그 정도를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9쪽 가시면 제7절이에요. 7절. 문서 작성 기준. 여기서 이제 2019년도에 한번 출제를 했는데, 이제 그 뒤에 가면 물론 이제 그 기출 문제가 있는데, 한번 이게 2019년도 걸 한번 봅시다. 뭐가 나왔나? 뒤에 가보세요. 뒤에. 부록으로 가봐요. 2019년도니까 이제 363쪽이에요. 363 가보면 제 7회 기출 문제가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논술 1번에는 그 문제가 아니죠. 넘기면 약술 문제였을 텐데 넘겨서 약술 2번도 아니고 약술 3번이네요. 366쪽. 약술 3번 366 거기 보시면 자, 문서 작성 시 용어 해놓고 가로 열고 글자, 숫자, 연호, 날짜, 시간 등의 표기를 제시하라 이랬어요. 그래놓고는 이제 뭐 그 뒤에 거는 이제 뭐 효력 발생 요건을 물었던 건데 그 지금 그 안에 적힌 그 더보험 답안은 이게 제가 만든 거고 제가 모범 답안을 만드는 건데 지금 물어본 게 글자, 숫자, 연호, 날짜, 시간을 물었단 말이에요. 자, 이 내용이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데 그 지금 내용 간단히 보면 1번은 이제 어문 규범을 준수한다. 뭐 이제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사용하라. 그다음에 3번에 숫자, 날짜, 시간 여기는 다 우리 책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6번 연호라는 거는 이제 우리 책에 없죠. 이 내용은 없던 걸 하나를 냈어요. 이렇게 냈는데 그 연호라는 건 거기 지금 요 내용은 말이에요. 제가 네이버를 뒤져가지고 네이버를 통해서 발췌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수록해 놓은 거라고 여기다가. 정확히 연호라는 거는 대충 감만 잡았던 건데 우리 연호를 잘 정확히 나도 몰랐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은 서력 기본 그래서 서기를 사용하잖아요. 서기 2022년 그렇잖아요. 지금 서기 그걸 말하는 거라고. 그 우리가 과거에는 뭐 단기 서기 이래 가지고 지금 서기를 쓰는 건데 이걸 물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그래 갖고는 거기 이제 뭐 1번 62년도 1월 1일부터 서력기를 뭐 서력기를 사용했다 이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는 참 굉장히 이게 뭐랄까 의아한 거죠. 책에도 없고 이건 어디 뭐 네이버나 이런 데 뒤져서 나올 수 있는 사안인데 이걸 물었다니까. 그래서 다른 거는 책에 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거 하나 못 쓴다고 해서 큰 문제 된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다른 건 책에 있던 거니까 이런 것도 물어본 적이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연호라는 거를 잘 나도 몰라갖고 이거 어디서 막 찾나 했다 네이버 뒤지니까 쫙 나와 이게 이렇게. 이거 네이버를 발췌해서 이렇게 제가 수록해 놓은 거예요. 이걸 누가 썼겠어 이거를. 아무도 못 쓰지. 하여튼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참 이게 출제를 하는 것도 물론 이제 그 뭐 이제 뭐 법학자 내지는 뭐 공무원도 있지 않나 싶긴 한데 어떤 자질의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어요. 가끔 보면. 자, 앞으로 돌아오세요. 49페이지 돌아오면은 저기 1번에 숫자 등 표시를 해서 이걸 처음 낸 거잖아요. 숫자, 날짜, 시간 이런 것들 간단히 보면 돼요. 자, 숫자 그러면 뭐 아라비아 숫자, 그다음 날짜, 연, 월일 글자는 생략하고 마침표를 찍는다고 그랬죠.
20 보시면 돼. 2020점, 12점, 12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문서에 표시할 때 이게 방식들이에요. 다 공문서에는 날짜를 쓸 때는 월일 안 쓰고 숫자를 찍는다. 마침표를 찍는다는 거고. 그다음 시간 보니까 24시각제라고 돼 있죠. 24시각제. 10은 글자는 생략하고 그다음에 이제 쌍점을 찍는다고 돼 있는데 이제 이건 뭐 뜻을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24시각제라는 거는 뭐 보통 이제 우리 이렇게들 많이 써요. 뭐 오후 1시 이렇게 보통 쓰잖아요. 아니면 뭐 PM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공문서에는 24시각제니까 13시 이렇게 쓴다 그 뜻이에요. 그 얘기고. 근데 이렇게 쓰는 게 이제 여자분들은 조금 생소하죠. 여자분 생소하고 남자분들이 이제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이제 이해하기 빠른데 좀 생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좌우지간. 오후 2시다. 그럼 이제 14시 이렇게 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다음 넘어가서 이제 금액이야 이제 보시면 됩니다. 아라비아 숫자로 쓰고 가로 열고 이제 뭐 한글로 기재한다. 옛날에 한자로도 썼죠. 한문으로 썼던 적도 있었는데 또 한자로 쓴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코드 등을 표시가 요즘 돼 있죠. 공문서에 보시면 거의 바코드가 이제 돼 있어서 그 뭐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넘어가세요. 50페이지 넘어가시면 쪽번호라고 돼 있어요. 쪽번호. 이 쪽번호라는 게 이제 그 영어로 페이지야, 페이지. 페이지인데 지금 이제 페이지란 말을 안 쓰고 그냥 몇 쪽 그러죠. 몇 쪽. 지금 여러분께 보고 계신 이 교재 쪽수가 50쪽이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쪽번호. 쪽번호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보시면 어떤 문서일 때 이런 번호를 표시할까 이런 거거든요. 연결 관계 명백히 할 문서, 뭐 법률 관계 증명 관련되는 문서, 뭐 인허가 등 관계 문서 등에는 쪽번호를 표시하라는 거죠. 앞뒤를 연결할 수 있게 그 말인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표시 방법, 뭐 전자문서일 때 쪽번호를 표시한다는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종이문서라는 게 있는데 거기 간인과 천공 보이죠? 간인은 이제 사이간자예요. 사이사이 도장을 찍는다 그 뜻이에요. 사이간자, 간인이란 말은. 그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계약서 같은 거 쓰잖아요. 계약서 쓸 때 이제 접어가지고 가운 도장을 찍죠. 그게 간인이에요. 천공이란 거는 이제 구멍을 뚫어요. 글자를 이렇게 파서 구멍을 꽝 뚫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법원 서류 같은 거, 법원 서류라든가 뭐 이런 중요한 서류에는 이렇게 구멍을 뚫죠. 그렇게 이제 확 누르면 구멍이 뚫어지는데 그게 글씨예요, 글씨. 뭐 원본, 뭐 정본 이렇게 돼갖고 찍는 게 있다고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께서 행정사가 되시면 그런 걸 많이 볼 거예요. 주로 이제 뭐 법원 서류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이제 이렇게 천공을 뚫죠. 구멍이 뚫렸어. 이렇게 이제 글자로 돼가지고 그 얘기고요. 오른쪽 가보세요. 항목 구분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해하고 지나가면 돼요. 그거 외울 거 아니고. 이제 항목을 우리가 이제 표시를 하잖아요. 부호를 표시하는데 공문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표를 봐요. 표. 지금 첫째 쭉 나와 있는데 홀수 갑시다. 홀수. 첫째, 셋째, 다섯째, 일곱째. 홀수 항목은 숫자예요. 숫자. 그다음에 이제 짝수 항목은 한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부호 표시가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답안지를 많이 쓸 기회가 있겠죠. 쓸 때 이 항목 부호를 다 붙여야 할 거 아니겠어요? 번호부를 다 붙일 테니까. 그래서 저도 이게 습관이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이제 번호를 붙이게 되는데 이제 숫자가 제일 처음 첫 번째 항목은 숫자 1 이렇게 하는 거고 첫 번째 항목 이제 홀수니까. 근데 짝수 항목은 두 번째 가 이렇게 해요. 그 내용을 이제 뭐 목차명을 쓸 때 이렇게. 그다음에 세 번째 항목은 이걸 끌어내려 가지고 1의 반가로가 세 번째 항목이라고. 그다음 이걸 끌어내려서 가의 반가로가 네 번째 항목 부호고 얘를 끌어내려서 양가로 1 요게 그다음 순서야. 요렇게 그다음 순서가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뭐 뭘 하든 간에 항목 부호를 많이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숫자 보통 이렇게 안 했습니까? 이제 그 숫자를 항목을 부여할 때 1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안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평상시. 근데 이게 거꾸로 된 거라니까. 원래 이게 먼저예요. 반가로가. 이렇게 표시한다 그 말이지.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그 공문서에 표시가 된다는 게 의미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그 답안지를 구성할 때는 항목을 내가 정해야 돼요. 어떻게 할지를. 근데 항상 그게 일률적으로 쭉 항상 똑같이 나가야 돼. 항목부가 막 틀리면 안 되거든.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붙일지를 여러분들이 딱 정해놓고 그 정해놓은 대로 계속해서 답안을 써야 돼요. 그거는 매번 쓸 때마다 부호가 틀리면 안 되거든. 그거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든지 간에 그 내가 정해놓고 임의로 정해서 그 항목 부호를 이제 답안지 부호 붙일 때 똑같이 항상 습관처럼 그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게 항목 부호란 소리예요. 항목 표시. 그다음 표시 위치와 띄우기란 거는 그냥 그 그림 봐요. 그림. 그렇게 표시한다. 띄운다 이 뜻이죠. 거기서 이제 뭐 그 이타는 이렇게 VV 표시되어 있죠. 이렇게 표시된 게.
한글은 한자, 영문은 숫자란 말은 이제 그 공문서를 만들 때 그 왜 컴퓨터 이 모니터 아니다 그 뭐야 그죠 키보드에 스페이스바 있죠 스페이스바 요거를 한글을 한자를 띄우려면 두 번을 땅땅 치면 한자가 떨어져요. 이제 그 두 번을 쳐야 그게 한 글자가 되는 거거든 한글은. 근데 영어는 한 번 치면 돼 이렇게 딱. 그럼 이제 한자가 떨어진다 소리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 표시가 요 표시가 그 표시예요 지금. 그러니까 스페이스바를 두 번 땅땅 쳤다 그 뜻이거든. 이렇게. 그 두 번 치니까 이제 한 글자가 떨어진다 그 표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누군가 만약에 출제했다 그러면 가서 목을 비틉시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목을 그냥 봐서 누군지 모르겠어 찾아가지고 어쨌든 찾아서 목을 비틀어야 되잖아. 뭐 그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자 그런 뜻이라는 소리입니다. 넘어가시고 53쪽 가보세요. 거기 가보시면 이제 규격용지라고 돼 있죠. 그거 볼 필요 없어요. 국제 규격용지는요 210, 297이에요. A4 사이즈라는 소리예요. A4 용지가 국제 규격용지입니다. 모든 공문서는 다 A4 용지로 쓰는 거예요. 그 뜻이고 또 문서 수정이라고 된 거 있죠. 먼저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거기는 먼저 삭제 수정할 때 수정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자 넘어가고요. 자 8절 보죠. 이제 8절 문서의 구성 체계. 자 문서 구성 체계는 이제 지금 칠판에도 있는데 이거는 일반 기한문이에요. 이제 공문서를 만들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기한을 해야 하는데 그 이제 기한문에 의해서 문서가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걸 일반 기한문이 있는데 우리가 기한문은 세 종류가 있어요. 일반 기한문이 있고 간이 기한문이 있고 대통령, 국무총리형 결정 기한문이 있는데 대통령 건도 배울 필요 없으니까 일반 기한문과 간이 기한문만 우리는 공부하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일반 기한문이 중요하다고. 그리고 일반 기한문으로 구분할 때 보여요. 거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여기 써 있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한문은 이렇게 두문, 본문, 결문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어요. 그림 보면 되죠? 지금 이제 두문은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까지 여기까지가 두문인데 오른쪽 바로 그림 봐봐요. 뒤에 나오겠구나. 그다음 본문은 제목, 내용, 부침까지가 본문이라는 거고 그 이하가 다 결문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두 본 결문으로 구성이 된 게 일반 기한문이에요. 그게 일반 기한문. 이거를 기본적으로는 좀 알아둬야 돼요. 두문에 뭐 있냐?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까지. 본문은 제목, 내용, 부침까지. 부침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거는 있을 때 필요한 거니까. 그다음 발신명이라는 거는 보낸 사람 명의부터 해서 맨 밑에 공개할 거냐 비공개할 거냐까지가 결문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 놓으면은 지금 그 오른쪽에 그림이 보이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요게 그림으로 표시된 거예요. 이렇게 요게 일반 기한문이에요. 일반 기한문인데 지금 요게 행정기관명,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 수신은 받는 곳, 받는 사람, 받는 기관. 경유란 거는 거쳐갈 때가 있다면 거쳐가는 것을 경유라고 그래요. 없으면 안 쓰는 거야. 있으면 쓰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까지를 두문이라고 하는 거고. 제목이 안 들어가요. 제목부터 해서 이제 여기 내용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용이 있고 부침이란 말은 한자로 하면 첨부할 서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첨부라는 거. 근데 지금 이제 부침이라고 우리말을 쓰는 거예요. 부침이라고. 첨부는 한자음이니까. 첨부란 말 안 해요. 왜냐면 첨부는 이제 한자음이라서 이제 순화시켰어. 우리말로. 그게 부침이라는 건데 거기까지가 본문이라고 그래요. 여기 이제 여기가 왼쪽 기본서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이제 발신명의가 뭐냐면 방금 전에 내가 이제 이거를 만약에 행정안전부라고 했다면 조금 독임제니까 여기는 이제 발신명의가 행정안전부 장관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이제 발신명의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런데 만약에 이게 합의제였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나올 수 있겠지. 만약에 방송통신위원회다 이거야, 여기가. 이제 행정기관이 방통위원회였다면 발신명의가 방통위원회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 방통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해서 발신명의가 표시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독임제란 것은 오로지 장관 명의밖에 안 되는 거지만 합의자인 경우는 권한이 위원회인 경우도 있고 또 위원장한테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발신명의라는 거는 그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이제 그 만약에 말이에요. 뒤에 나오겠는데 이 수신자가 굉장히 많아, 엄청 많아.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럼 저 밑에다가 다시 붙여 수신 갖고 쫙 쓴다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고. 여기 봐요.
여기가 이제 문서를 처음 만드는 사람이야. 기한자. 만드는 사람. 가운데 있는 게 그의 상관이야. 검토한 사람. 그 끝에 있는 게 결제한 사람이죠. 결제. 그다음 여기가 이제 협조, 다른 부서, 협조한 협조 부서. 이렇게. 그다음 여기 보면 이제 요 시행이란 거는 철익과 명과 연도별 일렬 번호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죠? 요거 지난주에 배웠던 건데 이 철익과 명은 그 행안부에서 이 문서를 만든 부서 이름이요. 부서 이름. 그리고 연도별 일렬 번호라는 거는 결제 받고 난 다음에 문서를 공공기록물로 등록을 시키면 번호가 부여가 돼요. 그 번호를 여기다 표시하는 거라고. 그때 번호 부여 방식은 연도별 일렬 번호라는 번호를 써요. 그리고 시행일이 뭐냐? 이건 보내는 날짜. 보낸 날짜 우리가 시행일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보낸 날짜를. 이 보낸 날짜는 결제 일자와 거의 같아요. 그리고 접수란 거는 자, 여기까지야. 여기까지가 행안부 어떤 과에서 처리가 다 끝났어. 그럼 문서를 이제 보내요. 보내면 받는 기관에서 받는 곳에서 여기다가 오른쪽에다가 접수라는 거 보이죠? 여기다가 받는 그 기관의 철익과 이름을 적고 또 번호를 등록을 붙인다고. 거기 번호가 뒤에 또 있어. 연도별 일렬 번호라고. 그러니까 이 번호가 두 개 있는데 앞에 번호는 그 문서를 만든 기관에서 붙인 번호고 요 뒤 오른쪽에 있는 거는 문서를 받아서 받은 기관에서 번호를 붙이는 거라고. 나머지는 이제 뭐 기타 등등이에요. 뭐 우편번호, 뭐 도로명 주소 등등이 있죠. 요게 이제 그 일반 기한문의 이게 모습이에요. 요게 모습이고, 자, 한 장 넘기면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게 간이 기한문이 있어요. 요 간이 기한문은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이 간이 기한문은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내부 결제용만 쓰는 거야. 시행할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시행할 수가 없어서 시행이란 말은 보낸다는 말이 있는데 간이 기한문은 보내지 않는, 우리가 앞서 배웠어요. 내부 결제 문서, 유통되지 않는 문서, 비발신 문서일 때 쓰이는 게 간이 기한문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이 기한문의 예시를 본 거고요. 어디를 보냐면 맨 밑에 지금 56쪽 쭉 내려오세요. 맨 밑에 그 페이지 쪽수 바로 위에 써 있죠. 당구장 표시. 이 서식은 보고서, 계획서, 검토서 등 발신할 필요가 없는 내부 결제 문서에만 사용하며 시행문으로 변환 사용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보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보시면 두문이 나오잖아요. 두문. 이거 두문이라는 거는 지금 이제 이런 뜻이에요. 요거는 그림으로 본 거고, 그러면 여기에 어떤 내용들로 채우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어떤 내용들로 채우느냐. 그럼 이제 두문이니까 57쪽 봐요. 57쪽. 이제 그림을 떠올리면서 자, 두문에 이런 게 들어갑니다. 맨 꼭대기에 자, 행정기관명이 들어가. 행정기관명. 금방 했잖아요. 뭐 행정안전부 그 말이야. 행정안전부. 그래서 자, 그 문서를 기한한 부서가 속한 행정기관 명칭을 표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어쨌든 뭐 요 내용 보면 되니까 얘도 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행정기관명 표시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다음 이제 그 밑에 수신 표시 나오죠. 자, 수신자는 것은 받는 사람 말하는 건데, 자, 내부 결제 문서는 보내지 않으니까 거기는 수신란에 내부 결제라고 하면 되죠. 그냥 받는 사람 없으니까.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보면은 이제 2번 봐요. 독임제 기관의 장 또는 합의제 기관장 권한인 경우에는 해당 수신란에 해당 기관장을 쓴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독임제가 됐던 합의제가 되었던 장의 권한이면 수신란에다가 행안부 장관 또는 방통위원회 위원장을 쓴다는 소리예요. 장. 장의 직위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부서 이름을 쓰죠. 근데 세 번째 줄 보니까 거기 다만 보이죠. 다만. 자,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분별 나눌 때는 이제 뭐 다당 과장으로 볼 필요도 돼 있고, 이렇게 수신 봐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보이죠? 여기는 자, 행안부니까 독임제, 행안부 장관, 정보공개 정책과. 그 밑에 이건 합의제네. 방통위원회 위원장. 그럼 둘 다 현재 장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지금 이 두 개는 장의 권한일 때 그런 거고, 그 다음 3번 합의제의 권한인 게다. 합의제 기관 권한이다. 합의제란 말은 말 그대로 위원회예요. 많은 위원회. 합의제 기관의 권한이면 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관으로 써야지. 그래서 해당 기관 명칭 쓴다고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방통위원회, 뭐 금융감독위원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제 그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뭐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5번 내려보니까 수신자가 너무 많다고 그랬죠. 많은 경우에는 거기 본문의 기잘란이 짧으니까, 이제 거기는 그냥 수신자 참조라고만 표시한 다음에 80명이 다음 줄 왼쪽에 맞춰서 쭉 쓴다고 되어 있어요. 방금 했던 얘기죠, 제가?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그 두 문을 표시하게 되는 거고. 자, 그럼 책 한 장을 더 넘겨보면 이제 경유가 나오죠. 경유란 말은 말 그대로 거쳐간다는 뜻이에요. 거쳐간다.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겠죠. 뭐 거쳐갈 데 없다. 그럼 빈칸인 거고. 근데 만약에 이제 자 2번 봐요. 하나밖에 없어요. 경유기관장이. 그럴 때는 이 문서의 경유기관장은 누구누구이고 최종 받을 기관은 누구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고, 2개 이상 된다는 얘기죠. 2 이상이다. 그럴 때는 1차, 2차 구분해서 1차는 누구다, 2차는 누구다. 이렇게 표시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뭘 암기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이해만 하면 되는 거란 얘기예요. 이제 책을 이따 한참 뒤에 나오겠지만 예를 들읍시다. 우리 교재에 있는 걸 해볼게요. 자, 이제 종로구죠. 종로구. 자, 효자동이에요. 효자동도 행정기관이잖아요. 그럼 이제 효자동장이 이제 행안부 장관에게 문서를 이제 보내야 되거든. 근데 급이 너무나 다르잖아요, 지금. 동장과 장관은 너무 급이 다르니까 바로 갈 수가 없어. 근데 거쳐갈 필요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기가 바로 뭐냐? 문서를 최초 보낸 기관. 요건 최종 수신 기관장. 가운데 거쳐가야 돼. 거쳐가니까 일단 종로구청장. 여기가 1차 경유 기관이고, 좀 더 가서 서울시장이 2차 경유 기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다고. 이럴 때 이 종로구청장과 서울시장을 경유 기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써주는 거야. 이렇게 1차 경유 기관장은 종로구청장이고 2차는 서울시장이다. 써준다는 소리야. 써주게 되는데 뒤에 배울 거예요. 배울 텐데. 그럼 이제 여기서 문서를 일단 기한을 했어요. 그걸 시행문으로 만들어. 생소할 수 있구나. 기한문이 말이에요. 뒤에 배울 겁니다만 기한문과 시행문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럼 서류가 2개냐? 아니고 기한문에다가 도장만 찍으면 그게 시행문 되는 거예요. 뒤에 배웁시다. 그러면 요걸 하나 보내. 종로구로. 그럼 종로구에서는 서울시장한테 보내주기 위해 가지고 이걸 보내기 위한 기한을 또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효자동에서 보낸 시행문이 하나가 있고, 이걸 보내기 위한 기한을 또 해야 되니까 종로구에서 기한을 해갖고 시행을 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2개를 보내. 그러면 서울시장은 일단 종로구 거 먼저 하나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효자동 거 받아야 되고, 종로구 걸 또 하나 받아가지고 이 2개를 보내기 위한 기한을 또 해야 돼.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기한해서 다시 또 시행문을 하나 또 만들어요. 그러면 이걸 3개를 다 보내야 돼. 다 보내니까 맨 마지막에 장관은 요걸 다 받아요. 이렇게. 요걸 갖다가 경유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경유. 그냥 이해만 해. 이렇게 가는 거구나. 이해만 하면 돼요. 외우는 거 아니라 했잖아요. 자, 그래서 그 경유란 말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로고나 상징, 이거야 뭐 이제 로고를 표시할 수도 있고 상징 표시가 되겠죠.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2문이 이제 구성이 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본문인데, 본문은 뭐 제목이야, 제목 내용도 쓰면 되겠죠. 제목 내용 쓰고, 그다음에 이제 내용이 다 있는 다음에 붙일 게 있죠. 첨부, 붙임, 첨부라 그러잖아요. 첨부물이 표시라고 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각종 뭐 붙일 게 있다고 뜻이에요.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붙임해놓고 뭐뭐 기획서 일부 이런 식으로 붙임 여기까지. 그다음에 이제 문서에 끝 표시를 해야 되는데, 끝 표시란 말은 자, 일단 내용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항상 끝자를 써줘야 돼. 끝자를 쓰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답안지를 쓸 때도 한 문제 끝날 때마다 끝자를 써야 돼요. 이제 지금은 이제 본 적이 없죠.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시험 임박하게 되면 이제 실제 답안지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 이제 쓰게끔 할 텐데, 시험장에 가면은 이제 1교시, 2교시로 구분되잖아요. 이제 2과목씩 시험 보니까. 그러면 이만한 지문을 하나 줘. 문제 지문 주고 노트를 2권을 줘요. 표지 색깔 틀려. 색깔이 달라. 그리고 과목당 다르게 쓰기 위해서 이제 뭐 초록색, 뭐 이제 뭐 분홍색 이런 식으로 주게 되는데 2권을 딱 줘요. 1교시가 그거잖아. 계약하고 절차론. 우리가 2교시니까. 그러면 지문 2장에다가 노트 2권 딱 준다고. 그 노트를 주면 노트 앞에 겉 표지에 쫙 써 있어요. 이렇게 잔뜩. 그 작성 방법이 써 있다고. 작성 방법.
쫙 써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 한 문제 끝날 때마다 뭐 끝자를 붙여라. 다 썼다 그러면 끝에 이하 여백 이렇게 뭐 써라 그런 게 있다고. 그럼 뭐 줄 간격을 다 띄라고 다 돼 있고 이렇게 표시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이제 답안지를 작성할 때도 한 문제를 다 썼으면 반드시 끝자를 써줘야 돼. 끝. 이제 그거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끝자라는 것은 자 마지막 글자라도 있죠. 마지막 글자 한 글자를 띄우고 한 자를 띄우고 끝자를 쓴다의 뜻이에요. 그다음 첨부가 된 게 있다. 그럼 첨부 끝나고 끝자를 붙이라는 소리가 이렇게 뭐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끝자를 붙이라는 뜻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끝자를 붙이는데 그게 표인 경우도 있다고. 그 본문의 내용이. 근데 표가 다 찰 수도 있고 다 안 찰 수도 있거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표로 된 경우잖아요. 표 된 경우인데 이런 식으로 표가 꽉 찼죠. 그럼 거기 쓸 수 없잖아. 그러니까 표 다음에다가 끝자 쓰는 거고 표 안에 표가 다 안 끝났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끝자를 쓰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칸에 이하, 여백, 이하, 빈칸 이렇게 쓰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답안지 쓰는 거랑 비슷해요. 답안지 쓸 때도 한 문제 끝날 때마다 끝자를 쓰는 거고 네 문제를 다 썼다면 다음 줄 받고 이하, 여백 이렇게 쓰는 거거든.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이제 그 의미를 얘기하고 있어요. 본문을 이제 쓰는 방식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자, 그 정도 보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결문인데요. 막 그림을 또 올려보세요. 두 본 결이었잖아요. 두 번 본문 결문. 자, 결문이에요. 발신명의라고 되어 있죠. 발신명의. 이게 보면, 자, 행정기관 장 권한이잖아요. 옆 책에 있잖아요. 그죠? 행정기관 장인 경우는 장명의 발신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장의 권한이면 그 기관의 장명의로 발신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런 식으로 무슨 장관, 시장, 군수, 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그러니까 독임제면 당연히 장관이겠죠. 독임제면 장일 거고 무조건. 그것도 합의제인 경우라면은 권한이 장이냐 아니면 뭐 위원회에 따라 달라질 테니까 장일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 밑에 합의제 기관 권한이다 이 경우에요. 그럴 때는 합의제 기관 권한 명의로만 발신돼야죠. 이렇게 무슨 위원회 이럴 때 합의제 기관 권한이다 그럴 때는 그 합의제 기관 명의로만 발신. 기관의 명의. 그러니까 합의자란 말 하지 않아도 행정기관 명의 이러면 그냥 위원회예요. 용어를 쓸 때 행정기관 장 그러면 장자가 뒤에 붙으면 독임제 합의자가 포함된 걸 말하지만 그냥 행정기관 이렇게 끝나버려. 행정기관 명의로 끝나버리면 그거는 무조건 합의제만 말하는 거예요. 그걸 명확히 구분해야 돼요. 두리뭉술하게 만들고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수신이 되었던 발신 명의가 되었던 행정기관 장이라고 표현하면 합의제, 독임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행정기관 명의 이렇게 끝나면 합의제만 말하는 거예요. 그 구분을 명확히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행정기관으로 끝나느냐, 행정기관 장으로 끝나느냐를 구분을 하지 않고 두리뭉실 함께 섞어버리면 아주 이상하게 돼버려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가 여기 법령에 이건 이제 법령이란 말은 그거예요. 정부 조직법에 따라서 권한이 위임이 됐다고 그랬죠. 그 위임 받은 명의가 되는데 좀 더 보완해 볼게요. 위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보조 기관만 가능해요. 보좌 기관은 위임을 받을 수 없어요. 수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보조나 보좌 기관은 행정기관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닌데 행정권한을 위임을 받으면 그 보조 기관도 행정기관으로 취급하는 거야. 그래서 그 보조 기관 명의로 발신할 수 있어요. 또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우리가 관인을 가지려면 행정기관이나 행정기관 장이 돼야 되는데 이 보조 기관은 관인을 가질 수가 없어. 왜? 행정기관이 아니니까. 그런데 권한을 위임을 받으면 관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위임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보조 기관만 그렇지 보좌는 안 돼요. 위임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자, 그 말이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뭐 4번은 참고하면 되는 거겠고 발신할 필요가 없다. 그럴 때는 거기 표시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어렵지 않았는데 결론적으로 뭐가 하나 중요한 거냐? 행정기관 장이라는 말의 의미와 행정기관의 의미는 정확히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되고 그다음에 위임 받을 수 있는 거는 보조 기관뿐이다. 보좌 기관은 위임이 안 된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 기관도 위임이 되면은 행정기관으로서 의미가 되고 명의로 대외 문서를 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좀 더 가서 세 번째 이제 기한자, 검토자 등이 나오죠.
위치가 기한자가 맨 왼쪽에 있었고 검토자가 가운데 있었고 협조자가 기한자 밑에 있었고 결제자가 끝에 있었는데 이제 직위 직급을 적고 설명하게 돼요. 그럼 이제 위치가 기한자는 맨 왼쪽이었잖아요. 왼쪽이. 그런데 실제 계약문에는 기한자라는 용어는 안 보이는 거야. 없는 거예요. 그 위치가 거기라는 거지. 또 검토자, 결재권자라는 용어도 없어요. 근데 위치가 거기 있다는 거야, 그냥. 근데 협조자 그 용어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기한자, 그다음에 검토자, 결재자는 위치가 기한자는 맨 왼쪽에 그림 봤잖아 우리가 아까 그 그림 맨 왼쪽에 있는 거고 가운데가 검토자고 검토자가 2명, 3명 될 수도 있어요. 맨 오른쪽에 있는 게 결재자라고. 근데 위치가 거기라는 거야, 거기. 기한자라는 용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나 협조자라는 용어는 있다 그 말이에요. 어디 있냐? 기한자 바로 밑에 있어요. 그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자, 그 얘기죠. 바로 이 경우에 기한자 및 검토자, 결재권자 용어는 표시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표시되는 게 아니라 위치가 거기라는 소리예요. 그런 이제 협조자라는 건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직위가 있으면 직위를 쓰면 되는데 직위가 없다 그러면 이제 직급을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이제 뭐 직위를 쓰면 되겠죠. 직위가. 근데 직위가 없을 수도 있어. 그럼 직급을 쓰면 된다고. 지금 또 행정학 때 배웠을 거예요. 직위와 직급은 다르죠. 다른 개념이에요. 직위 뭐예요? 직위는 뭐야? 직위. 자리.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거지 뭐 팀장, 과장, 뭐 이제 실장, 국장, 반장 이게 직위가 되는 거고 직급은 그 뭐냐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수 체계 몇 급 체계에 우리나라 공무원이 9급 체계, 9급 체계 그걸 직급이라 하고 그거 배웠어요. 저희 고위공무원단제도 고공단제도 배웠죠? 그거 이거 무시하고 그냥 9급 체계니까 한번 해봅시다. 이제 1급부터 해서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겠죠? 9급이니까 장관 빼고 1급이 뭐야? 1급이? 1급을 뭐라고 그래? 네? 이거 시험에 안 나와. 이걸 물어봐. 그냥 상식이요. 1급을 관리관이라고 그래요. 관리관. 2급은 이사관이라고 그러고 3급이 부이사관이고 4급은 이거 서기관이라고 그래요. 5급이 사무관이라고 그러고 6급이 주사, 7급이 주사보, 8급이 이렇게 돼요. 9급 체계라는 게. 근데 이렇게 가려 보면 여긴 지금 뒤에 다 무슨 말이 붙어 있어요? 관자가 붙어 있죠, 지금. 관자가 붙어 있다니까 그 느낌이 어때? 뭔가 있어 보이잖아. 뭔가 있어 보이고 좀 무거워 보이고 중후해 보이고 그러잖아요. 관자가 붙어 있으면 그렇다는 거야. 뭔가 있어 보여 상당히. 근데 여기는 보니까 그런 게 없죠. 뭐 주사보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느낌이 좀 싸 보이잖아 이게. 이건 좀 있어 보이고 좀 싸게 느껴지잖아 느낌상. 7급은 말할 것도 없고 요즘은 좀 조금이 좀 그 뭐 경쟁률이 좀 떨어졌다고 하던데 말이에요. 9급 시험 정도. 이 9급 시험도 무지 어려워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야. 몇 년 해야 돼 이거. 이제 지금은 안 하는데 우리 이제 이 종로학원에서 위층에 이제 이게 공무원을 이제 가르치는 그런 이제 그 교실이 많았었어요. 요즘도 그런가 모르겠어요. 그 이제 시립도서관 같은 데를 가잖아요. 가면 이제 거기는 요즘 코로나 때니까 아무래도 이제 요즘은 가긴 가나? 코로나 아닐 때 시립도서관에 저도 자주 이용하는 편이 하는데 이제 가보면 딱 두 부류야. 공부하는 부류가 약간 노년층, 그다음 젊은 층이야. 딱 갈라져가지고 약간 나이 든 분들은 다 뭐 펴놓고 있어요. 전부 그거야. 공인중개사. 다 그거 펴놓고 있어. 요즘은 이제 그걸 보기도 해. 이 동영상 노트북 들고 가서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 책도 다 못 펴놨어? 다 거의 90% 민법이야. 민법 펴놓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리고 젊은 층은 딱 뭘 공부하는 거예요? 다 공무원 시험 준비해요. 전부 공무원 시험 준비해요. 공무원 시험 책 펴놓고 이제 동영상 인강 보고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중개사 강의를 저도 하니까 자료를 정리할 게 있어서 이제 이렇게 노트북 갖고 가서 이제 집에서는 막 잘 안 되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그 정리를 하고 책을 좀 이렇게 보는 거였는데 내 옆에 이렇게 칸막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연세가 조금 더 되신 분 같아 나보다. 이렇게 민법을 책을 펴놓고 있더라고. 근데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책이 나달나달해. 이 책이 막 엄청 낡은 거야. 막 별걸 다 칠해놨어. 뭐 형광펜 칠해놓고 막 근데 너무 낡았더라고. 책 보니까 열심히 하셨나? 그러고 말았는데
이 양반이 그 이제 내가 이렇게 날 이렇게 보니까 나도 중개사책을 펴놓고 있으니까 이제 공부 나보고 중개사 시험 보냐 해서 그 뭐라고 그래? 그렇다고 이제 그러고 말았지. 그럼 혹시 이거 아냐고 나도 책을 이렇게 들이비는 거야 이렇게. 이게 뭔가 보니까 그 용어를 몰라. 근데 책이 그렇게 낡았는데 불구하고 격지자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 뜻을 몰라. 그다음에 선의 악의 뜻을 모르는 거야. 그럼 만약에 선의 악의 뜻을 모른다 그러면 그거는 공부를 아예 안 했다는 식인데 근데 책이 무슨 책이 이게 그냥 어디 책을 누군 줬겠지? 줬거나 아마 이제 뭐 그랬겠지 이제 이게 공부를 많이 한 티가 나는 책이니까 그걸 펴놓고 이 양 노인네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뭐라 그래? 그래서 이제 대충 얘기를 해줬어. 이게 주고서는 이제 그 뭐 이게 알았냐 몰랐냐를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더니만 그럼 알았냐 몰랐냐고 표현하면 되지 왜 선이 악이라고 표현을 해놨냐? 그걸 뭐라 그러냐고? 그게 원래가 이제 일본 한자를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이 설명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중개사 시험 보시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렇대. 다른 거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러고 말았어. 그럼 차라리 학원을 다니든가. 학원을 다니면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중개사라는 게 남들 다 하니까 이제 해보겠다 그래서 했는데 그랬더니만 자꾸 물어봐. 그래서 내가 그냥 그걸 다 내 걸 다 들고 다른 데로 갔잖아요. 다른 전람실로. 자, 그 얘기를 그만하고 돌아와 보면 말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있어 보이잖아, 그렇죠? 근데 구급 시험만 보려더라도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명칭 보니까 좀 싸 보이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은 말이에요. 이제 관할 행정기관에서 이제 문서를 보낼 때 이런 용어를 안 써요. 이렇게 안 쓴다고. 이게 안 쓰고 그냥 퉁 쳐서 뭐라고 하냐면 대외직명제라고 그래. 이 대외직명제라는 걸 써요, 지금은. 그러니까 상대방 기관에서는 문서를 보낸 기한한 자가 몇 급인지 몰라. 왜? 대외직명제 쓰니까. 그게 보통 이제 뭐 이런 표현을 써. 뭐 이제 그 뭐 행정관 그래요. 행정관 또는 뭐 주무관 또는 뭐 조사관 또는 뭐 수사관 이런 용어를 쓴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자, 뒤에 관자를 다 붙여놨죠, 이렇게. 관자 붙여놓으니까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사기 진작 차원도 있고 뭐 그런 면에서 이런 용어를 이렇게 쓰게 되는데 이런 걸 일명 대외직명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용어를 실제 내부적으로는 쓰이고 있지만 이제 대외로 볼 때 이런 걸 안 쓴다 그 얘기죠. 상대방 기관에서 그 문서 기한한 자가 몇 급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걸 대외직명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써 있잖아요, 그렇죠? 6급 이하 공무원들한테는 각 직급을 대신해서 대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외직명을 적을 수 있다. 이게 그 말이에요, 방금. 대외직명이라는 건 이제 이렇게 뭐 관자를 쓰니까 이제 뭐 보통 이런 용어를 쓰죠. 그 7급 정도 시험에 합격하면 동네 잔치를 해야죠, 그죠? 잔치할 정도로 어려운 시험이잖아요. 7급 정도 되려고 그러면 그건 동네 잔치 해야 돼요. 가문의 영광이야. 아니 9급만 돼도 가문의 영광이에요. 자, 그죠? 어마무시하잖아요. 어쨌든 자, 그 얘기예요. 됐고. 그다음에 이제 4번에 생산 등록번호와 시행일하고 끊어서 접수 등록번호와 접수일인데 요거는 문서를 만든 기관에서 문서를 등록을 시켜요. 그러면 문서를 만들었으니까 그게 생산한 거잖아. 그래서 등록한다, 번호를 붙이는 거고 보낸 날짜. 그러다 보내니까 받았겠죠? 받은 데서 접수하고 번호를 또 붙여요. 그게 접수 등록번호고 받은 날짜야, 접수일은. 그러니까 한 장의 서면 안에, 한 장 기한문 안에 왼쪽에 있는 거는 생산 번호를 붙이는 거고 그걸 보내면 받아가지고 오른쪽에 붙이는 게 접수 번호를 붙이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겠으나 기한문과 시행문이 별도 서식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기한을 다 해서 결제 받았어요. 그래서 등록시킨 다음 보내면 관인을 찍으면 그게 그냥 시행문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 됐고 나머지가 이제 뭐 우편번호 등을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금방 우리가 그림으로 봤던 그 기한문을 이런 내용으로 기한문이 구성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됐고요. 그다음 넘어가서 이제 그 제 9절 나오죠. 자, 62쪽. 여기서부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62쪽. 이제 이게 스타트야, 스타트. 공문서를 만들 때 제일 처음 하는 게 기한이거든. 자, 그리고 거기 이제 목 쳐봐요. 기한의 의, 요인, 원칙과 자격이죠. 여기 보면 지금 일단 기한이 뭐냐? 두 번째, 어떨 때 기한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느냐? 누가? 이거예요. 기한이 뭔데? 두 번째, 왜 어떨 때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누가 하면 되는데? 이거예요. 자, 이제 이게 처음 나온 것 같은데
앞으로 내가 말이에요. 뭘 얘기하다가 이거 바닥으로 까는 거예요. 란 말을 써요. 간혹 쓸 때가 있어.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끼리 쓰는 어떤 하나의 용어인데 답안지를 작성할 때 당연히 쓴다는 소리예요. 당연히. 바닥으로 깐다는 얘기는 그래서 기한 쪽에 문제가 나오면 이 네 개는 바닥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그게 플러스 가점 요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게 몇 군데 있어요. 한 번 더 내가 말을 하다가 바닥으로 까는 겁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되면 이쪽 관련 문제가 나올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나왔다 그러면 이 네 개는 기본으로 쓰고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문제 지문에 이런 걸 쓰란 말이 없어도 그런 말이 없어도 이 네 개 그냥 기본으로 써놓고 그 지문 물은 걸 쓴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자 그럼 봅시다. 기한이 뭐냐면 봐요. 의사, 행정기관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서 문안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게 기한이에요. 행정기관 의사 결정 위한 문안 작성. 머리에 딱 집어 넣어놔야 돼요. 기한이 뭐냐? 그럼 문안 작성인데 의사 결정 위한 문안 작성이라고. 두 번째가 자 어떨 때 기한을 하느냐면 상급자가 지시했으니까. 두 번째는 접수한 문서를 처리하려고 법의 근거를 두고 그다음 순수하게 내가 안을 창작해서 만들어내 가지고 그 자기 발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시에 의해서 접수한 문서를 처리하려고 법의 근거를 두고 그다음 안을 새로 만들어서 자기 발안 그 네 가지 경우에 기한을 하게 돼요. 그다음 기한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칙적 전자문서로 해야 돼요. 전자문서로. 물론 이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종이문서도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원칙은 전자문서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전자문서라는 거는 이제 그 시스템, 전자문서 시스템이나 그 업무 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기한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다음 누가 하느냐면 그냥 무시해버려요. 모든 공무원이면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한의 의미와 어떨 때 기한하느냐와 세 번째 전자문서 원칙이고 모든 공무원이면 누구나 다 기한할 수 있어요. 이 네 가지의 이런 기한적 문제를 출제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반드시 바닥으로 깔아놓고 내용을 써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론이에요. 이론이니까 이해를 해서 키워드만 몇 개 찍고 있으면 돼요. 이건 이제 기한문을 작성을 해야겠는데 작성과 관련돼서 유의할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요게 작성하기 전에 유의할 게 있고 작성을 하면서 또 유의할 게 있어. 그래서 작성 전, 작성 시로 구별을 해요. 그럼 작성하기 전에 작성하기 전에 어떤 점을 먼저 고려해 볼 거죠? 어떤 점을 고려해 볼 건가? 이제 목차가 붙어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 붙어 있는데 이건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놔야 돼요. 유의사항은. 해 놓는데 어떤 점에 유의해야 되냐면 먼저 1번의 목차는 파악을 해야 돼. 그리고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2번의 내용은 수집을 해야 돼. 그리고 의견을 청취해야 돼. 그 다음에 3번은 초안 작성이죠. 초안을 작성할 필요가 있어요. 네 번째 거는 말이에요. 의식을 갖고 해야 돼. 의식. 어떤 의식이냐? 책임의식. 이 네 가지의 키워드가 기억이 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작성하기 전에 해야 할 거는 먼저 파악하고 숙지하고 있어야 되겠고 수집하면서 의견을 한번 들어봐야겠고 초안을 만들 필요가 있고 책임을 갖고 기한을 이루어진다. 이게 키워드야. 그리고 지금 그 문장은 그냥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키워드만 잘 기억을 하면 이걸 갖고 그냥 말을 대충 만들어도 돼요. 반드시 책처럼 해라 그런 얘기 아니고 용어만 이 키워드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 용어만 들어간 상태에서 문장을 앞뒤로 기사를 붙여서 대충 만들면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자 기한자는 이렇게 놓고 뭘 파악하느냐 문제를 파악하라고 되어 있죠. 그죠? 두 번째 규정과 설례를 숙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파악 숙지란 말은 그다음에 또 있어요. 여기 또 있어. 자 그다음에 이제 밑에 내려보면 목적과 필요성을 파악해야 돼. 그래서 파악하는 거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문제, 목적, 필요성. 문제, 그다음 목적, 필요성을 파악하자. 규정과 설례를 숙지하자. 그러면서 이제 뭐 설문조사 등을 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의견을 청취한다고 되어 있죠. 그다음 3번은요. 복잡한 기한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먼저 초안을 만들어서 일관성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이제 복잡할 때 초안을 만들 필요 있다 이 얘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책임 의식을 갖고 기한을 해야 되는데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의 관계를 고려하라 그 말이에요. 관계 고려하라. 그래서 요 키워드를 기억하면 된다 그랬었어요. 문제, 목적, 필요성을 파악하고 규정 및 설계를 숙지하고 자료 수집하고 의견을 듣고 초안을 만들 이유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 책임 의식을 갖고 받는 자와 보내는 자의 관계를 고려해서 기한을 해야 돼요. 요거는 한 번도 시험 나온 적이 없는데 시험 내기가 딱 좋아요. 분량이나 또는 어떤 그 중요성에 비춰보면. 왜냐하면 이게 기한이라는 건 중요한 파트거든. 중요한 파트인데 한 번도 시험 나온 적이 없는 데다가 이론이니까 시험 낼 수도 있고 그리고 어차피 이제 이건 법조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대로는 암기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다만 요 키워드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말을 대충 만들어내도 돼요. 여기 이제 작성하기 전에 이런 점에 있어서 유의를 하라, 고려하라는 거고. 그다음 이어서 마찬가지예요. 작성을 하면서 유의할 사항이 또 있어요. 지금 네 가지가 보이는데 여기 일단 칠판에 두 개밖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책에는 네 가지가 있을 거예요. 두 문자 읽다 보면 정, 용, 성, 경이죠. 두 문자가 정확성, 용이성, 성실성, 경제성 이렇게 보이죠. 정용, 성경이네요. 그죠? 정용, 성경 네 가지가 작성하면서 유의사항인데 여긴 지금 작성시라고 돼 있잖아요. 그 말은 작성을 하면서라는 뜻이야. 작성하면서 유의해라 이거죠. 이렇게. 어떻게 해라? 정확하게. 인데 이게 지금 그 목차를 일부러 붙여놓긴 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로. 이걸 다 외우기가 어려울 거라고. 어려울 테니까 그중에 몇 개만 외우면 돼요. 자, 이렇게 이해해봐 한번. 정확하게 하랍니다.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되겠습니까? 육하원칙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오탈자 이런 거 없게 하래요. 오탈자나 숫자에 착오가 없도록 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역 빠뜨리지 말라는 뜻이겠고 그 다음에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라는 거죠. 문법을 지키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과장된 표현을 쓰지 말라 이런 거 이 정도만 기억하면 돼 이렇게. 뭐 육하원칙에 입각한다. 오탈자 없게끔 한다. 그다음에 이제 뭐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문법에 맞게 하라. 그다음 왜곡되지 않게 하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요 몇 마디, 요 용어 몇 개만 기억을 해서 말을 맞춤 만들려고 이거는 대충. 그러니까 이 목적 부호를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여도 관계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무시해버리고 이런 정도의 몇 개 용어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그걸 가지고 문장을 만들면 되는 거라고. 역시 시험 나온 적 없어요. 이거 한 번도. 지금까지. 그렇게 내용 받으면 되고 용이성 쉽다는 얘기죠. 쉽다. 쉽게 하라는 겁니다. 누가 쉽게 하는 거냐? 보는 사람 입장에 쉽게 하라 그 얘기죠. 쉽게 하라는 얘기고 문장을 짧게 끊어주는 게 보기가 편하겠죠. 길게 주절주절 쓰는 것보다는 그 말이에요. 짧게 끊어줘라. 보기 편하도록 그 말인 거고요. 복잡한 뜰 때 먼저 결론을 내린 다음에 이유를 붙여줘라.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 용어보다는 구체적이면서 개별적 용어를 쓰라는 거죠. 쉽게 하라는 소리니까. 그리고 이제 알기 쉬운 용어를 쓰는데 한자를 쓸 경우도 있겠죠. 예, 그럴 때는 먼저 한글로 쓴 다음에 괄호 안에 한자를 쓰는 게 좋겠죠.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 이제 한자를 안 쓰면 곡해가 되는 그 용어도 있죠. 그죠? 우리 말이 한글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요물 이러면 한글로 쓰면 뜻이 어떻게 돼요? 요사스러운 물건? 이렇게 느껴지잖아. 근데 이제 한자로 쓰면 물건이 필요하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간혹 그런 게 있겠죠, 이제. 그죠? 이게 의미가 보통 이런 식으로 볼 때 이제 한글로 쓰고 한자를 써줘라 이렇게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게 이제 용이성에 대한 두 번째 얘기고, 그다음 이제 성실성, 경제성인데, 이제 성실성이란 말은 그 말인 거죠. 여기 이제 가장 포인트가 되는 건 뭐냐면 경어예요, 경어. 존칭 그 말이죠. 적절한 경어를 사용하라 이런 얘기들이에요. 성의 있게 뭐 한다는 뜻인데. 이제 그래서 이제 과거 뭐 위압적인 용어를 쓰지 말라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존칭 경어를 써주라는 게 성실성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보면은 그 경직성이 있는 기관도 있죠. 뭐 군, 검찰, 경찰 이런 데도 그렇게 예전에는 그게 거의 반말이었어요. 뭐뭐 할 것 이랬다고. 뭐뭐 하기 바람 이랬는데 지금 이제 뭐 바랍니다. 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경어를 쓰죠 보통. 존칭을 이제 쓰는 그런 거라 그러게 되고. 그다음 경제성이 나오죠. 경제성 이게 보시면
자, 표준 기한문을 활용한다라든지 뭐 이제 규격을 표준화한다. A4 용지라는 뜻이에요. 그런 얘기 될 거고 한 장당 한 건만 써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정도가 경제성이에요. 그래서 두 문자를 먼저 따놓고 정용 성경 따놓고 나서 그 뜻만 이해하시고 용어 몇 개만 기억한 다음에 쓸 때가 있을 때 그 용어를 가지고서 말을 만들어서 정리를 하면 돼요. 이 두 가지가 작성하기 전에 작성하면서 유의할 사항을 내용을 정리를 해 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65쪽을 넘어가 보면 이제부터가 이제 기한의 종류가 들어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한 종류는 중요한 건데, 이제 이해를 합시다. 먼저 이 기한의 종류라는 거는 기한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기한문을 사용해서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 거고, 기한문이 아니라 근데 일반 서식으로도 기한이 돼요. 그러니까 기한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요. 다시 말하면 기한하는 방법은 기한문 서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기한문이 아니라 일반 서식으로도 기한하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은 두 가지야. 그러니까 기한문을 사용하는 경우와 그냥 일반 서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뭐가 중요할 것인가라는 건 당연히 이 기한문 서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중요한 거죠. 우리한테는. 그래서 기한문을 사용하는 경우의 기한 방식이 다시 네 가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일반, 일괄, 공동, 수정 기한이 있습니다. 의미가 달라요. 기한의 방법 이러면 두 가지인 거야. 기한문 사용, 일반 서식 사용. 그런데 기한문 사용 기한의 종류 이렇게 말하면 네 가지인 거고, 일반, 일괄, 공동, 수정인데 그중에서 우리가 특히 주안점을 둘 건 두 가지. 일괄과 공동 기한에다가 우리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여기다가. 일반 기한 별로 안 중요해요. 수정 기한도 별로 안 중요해. 단 일괄, 공동 기한은 중요한 걸로 우리 봐야 되고, 얘는 시험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래서 시험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고 유력한 거예요. 저 두 개는. 그래서 이제부터 그래서 지금부터 보는 건 뭐냐면 이제 기한문 서식을 사용해서 기한하는 종류 네 가지를 보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일단 먼저 이게 일반 기한이라고. 자, 일반 기한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2교시로 갑시다.